두 명. 아니, 저는 김근태하고 박원순이죠.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네.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운영, 삶의 자세와 태도 이런 걸 뼈저리게 배웠죠. 뼈저리게. 기억 보고 싶죠? 그래서 쑥 밀고 무슨 일이라서 국회의원이 들어가는데 이러면서 눈이 되죠. 얘들이 봉쇄하면서도 시스템을 다 정지시켜 놓은 것 같진 않아요.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의장님, 개헌건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정말 공포였죠.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3대 메가 네. 프로젝트예요. 너무너무 투자 그렇죠. 부담도 네. 크고 네. 그 펀딩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그 공정거래법을 바꾸기에는 너무 무리여서 네. 국가 첨단 전략 산업법에 특례 조항을 하나 두기로 했어요.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wanna chase the night, wanna dance to the light. Pull the stars from the sky, just two hearts running wild. 정치인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 궤적을 돌아보는 폴리티션 스토리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원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김원희입니다. 뵙습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의원님께서 그 다양한 보좌진 생활도 하시고 다양한 상사를 모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중 한 분만 꼽으라면은 누가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누가 제일 좋은 상사였나요? 두 명 꼽으면 두 명 해주세요. 그럼 두 명. 아니, 저는 김근태하고 박원순이죠.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네. 김근태 우리 의장님께는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운영, 삶의 자세와 태도 이런 걸 뼈저리게 배웠죠. 뼈저리게. 그분이 사시는 삶을 온전히 그냥 살아오신 분이니까. 예를 들면 그냥 민주화 운동한 거는 다 알고 있는데 네.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이건 나중에 경찰이 김근태 의장님이 민주화 운동하던 시절에 담당했던 정보과 형사가 증언한 얘기인데 이 양반이 새벽 4, 5시쯤 집 나와요. 그날의 어떤 일과를 시작하면서 가요. 그럼 이 양반이 그 새벽이니까 다니는 차도 없고 그렇죠. 그냥 신호등은 빨간불인데 아무도 안 다녀. 차도 안 다니고. 그럼 보통 우리 어떻게 하죠? 그냥 건너잖아요. 슬쩍. 근데 이 양반은 신호를 다 기다리더라. 김근태가 그냥 남 앞에서만 막 민주화 운동 얘기하고 생활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도 안 보는 그 상황에서 그걸 지켜내더라. 이런 거 보면서 뭉클했던 기억이 하나 나죠. 그래서 그분은 삶이 그냥 자기가 입으로만 민주주의를 외치던 사람이 아니라 언행일치가 되는 분이셔서 그래서 기자들이 좋아했죠. 기자들이 항상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기자가 뽑은 1위는 맡아놓고 김근태였죠. 근데 대중성은 없으셔가지고 결국 대통령은 안 되셨고요. 두 번째로 박원순 시장은 이 혁신가잖아요. 시민운동가고 그렇죠. 혁신가인데 정치가 뭔지도 알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요. 정말 디테일에 정말 강해요. 어떤 일을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그 일을 성사시켜낼 때의 그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알아요. 디테일하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죠. 그때 서울시에 제가 있는 경력을 다 이제 따져보면 한 4년 정도 4년 5년 같이 일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분께. 보고 싶으시겠어요? 두 분 다. 김근태 의장님은 12월 30일인가 돌아가셨으니까 네. 그 전후로 이제 마성 모란공원에서 이제 추모식을 하고 박원순 시장은 7월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 네. 이제 하거든요. 추모식을 하는데 다 토요일 날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사람 많이 네, 모이고. 네. 저는 제 지역을 챙겨야 되니까 많이 모였을 때는 못 가고 그 전에 이제 혼자 주중에 추모 드리고 오죠. 기억 보고 싶죠? 재선 의원으로 이렇게 또 잘 정치 생활하고 계시는 거 보셨으면 또 좋았을 텐데 상상했어요. 저 김근태 회장님은 저 당선되는 거 못 보고 돌아가셨고 박원순 시장님은 제가 이제 시장으로 계실 때 당선되고 네. 2020년이니까 당선되고 인사를 갔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웃긴 게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인사를 네. 드리는 자리인데 박원순 시장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당선될 줄 몰랐어요. 그래 사모님이 옆구리 찌르고 아니 너무 솔직하신 분이고 그러나 재선까지 되셨으니까 이제 그렇죠. 하늘에서 보시면서 재선될 줄 몰랐어요 하고 계실 수 있겠네요.
계엄 당시 때 의원님께서 바로 또 달려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때 좀 기억을 좀 회상을 해주신다면 의원님 그때 막 소리치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몇 가지가 있죠. 이제 그날 술 한 잔 가볍게 아주 가볍게 술을 먹고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네네. 그래서 집에 오니까 10시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샤워하고 누웠는데 계엄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을 하는 동안 잽싸게 뻘떡 일어나가지고 제 경험칙상 계엄을 하기 전에 군이 배치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불법 계엄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창밖에 보고 뒤쪽 보고 없어. 그래가지고 방금 이제 했으니까 얼른 전화를 해서 제 수행비서관한테 다시 올 수 있냐 아니면 나 택시 타고 간다. 그랬더니 서둘러서 오겠다. 그래서 한 15분 정도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 그럼 그 사이에 옷 입고 가방 싸고 메고 있는데 딱 도착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막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왔죠. 왔는데 벌써 이제 정문에선 싸움이 벌어졌고 나도 저 길을 가야 되나? 근데 이제 그때 오면서 이제 텔레방에 봤더니 이제 막 뭐 봉쇄가 됐다, 어디가 좀 넘을만하다, 뭐 이런 정보가 막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의원인데 정면을 뚫어볼까 하다가 네. 아니다, 저기서 싸우다가 진짜 못 못 들어가면 들어가면 큰일이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국회 운동장 있잖아요, 대운동장. 소문 저 뒤로 돌아가면 네. 거기 낙기도 하거니와 나무도 많아가지고 그쪽 탐치기를 하려고 이제 가는데 웬걸 국회 경비대 있는 건물 아시죠? 예. 거기 십자문이 있어요. 거기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가 딱 한 명 있더라고, 한 명. 젊은 애기 하나. 우리 수행비서관한테 잠깐만 세워봐라. 그리고 이제 한번 시도나 해보자. 그리고 딱 갔는데 어리버리야, 애가. 그래서 쑥 밀고 무슨 일이죠? 국회의원이 들어가는데 이러면서 뗐더니 대줘. 띡 하고 십자문이 대전문이 열리더라고. 그래서 얼른 들어가 버렸지. 얘들이 봉쇄하면서도 시스템을 다 정지시켜 놓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11시 본회의장 갔을 때 한 50명? 그러니까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 그렇죠. 빨리 오시는 술 먹다가 네. 태우신 분들, 뭐 이런 분들 좀 있을 정도였으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겁나기도 하고. 근데 그때 이제 모 기자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줬는데, 남태령에서 이제 그 군인들 장갑차랑 넘어오는 거 이제 제보받은 거 우리한테 공유해주고, 결정적인 게 그 전에 이제 이렇게 우두커니 앉아있는데, 이제 보좌관들이랑 엄청 들어왔잖아요. 몇백 명이 들어와 있는데, 무질서한 거예요. 누가 위성권이야. 위성권 의원이 야 네가 가서 좀 얘기 좀 해라. 너무 어수선하고 사람은 많은데 전혀 체계적이지가 않다. 곧 있으면 저 계엄군 밀고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이러다가 몸싸움 한번 못하고 밀리겠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정말 현관에서는 약간 뭐 모여 있는데 웅성웅성 되고 있고 그때까지만 해도 뭐 밀고 들어오는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쪽도 어수선하고 저쪽도 어수선하고 그래서 내가 손을 번쩍 들고 국회 경력 10년 차 이상 뭐야 그 동물 국회를 경험해본 몸싸움을 해본 제가 보좌관 할 때 이제 맨날 예산 때만 되면 아니면 주요 법안 처리할 때만 되면 몸싸움하고 뭐 농성하고 바리케이트 쌓고 이게 일이었잖아요. 눈에 띄는 애들이 몇 오더라고. 야 너는 저쪽 알지? 원내대표 앞에 넌 거기 막아라. 그리고 야 너는 저쪽 저 의장 올라오는 길 알지? 거기 좀 막아라. 야 이제 각자 하나씩 맡아가지고 빨리 시작 실시. 그리고 이제 그랬더니 그걸 누가 찍으셨더라고. 더 재밌는 건 우리 방 보좌관이 그 와중에 웃긴다고 의원님 총 맞으면 산재 됩니까? 근데 제가 어깨 툭 치고 야 빨리 해. 이제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제 잽싸게 움직이면서 이제 근데 그때 김민기 사무총장님이 문을 다 열어놓고 불을 다 켜놨었잖아요. 그건 잘하신 건데 그러면서 문이 다 열렸으니까 집기를 꺼내기가 편했어. 소화기 쐈던 거 바리케이트를 쌓아놨는데 이제 계엄군이 오니까 푹 소화기 쏘는 거 있죠. 그 유명한 장면인데 그거는 윤상은이가 걔가 얼른 애들 데리고 가서 싸놓은 거야. 동시다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경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소화기 뿌리는 애도 아는데 어쨌든 시간을 좀 벌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시했더니 애들이 막 뭐 후배들이 다 이제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들어왔죠. 근데 이제 그때 누가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는데 유리창 깨는 장면. 그거 이거 진짜 이제 나중에 뉴스에서 봤는데 이제 그 장면을 내가 보고 의장님이 이제 12시 넘어서 이제 막 가는 시간인데 1시 되기 전에 한 12시 반에서 한 45분 사이쯤일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죠. 의장님 계엄군이 유리창을 깨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회자가 많이 됐어요. 김원희가 소리친 의장님. 그게 뉴스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엄청 그 목소리가. 많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게 의원님 목소리잖아요. 그게 제 목소리입니다. 얼굴은 출연 못하고 목소리만 출연했던. 그래가지고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 하잖아요. 계엄군이 유리창을 깬다는 게 되게 충격이니까. 사실은 그때 정말 공포였죠. 사실 의원님께서 아기가 이제 아팠을 때 그 지방 의료의 공백 현실을 누구보다 좀 절실하게 아셨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 당선되자마자 가장 많이
열심히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신 게 목포 의대 관련된 목소리도 내셨고. 그러니까 보건복지 갔던 이유가 그 시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히려 더 열악한 거예요. 지방의료 현실이라고 하는 게 특히 목포 같은 경우는 네. 섬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아까 저도 네. 이제 신안이라는 그렇죠. 섬 네. 도초라는 섬 출신이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그 시절에 똑같은 거예요. 시골 사람 치고 섬 사람들 치고 자기 집안 식구들 아파가지고 병원 못 가가지고 돌아가시고 혹은 치명적으로 악화되고 이런 경험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면 배가 안 다니니까 바람 불고 비치는데 사고가 났어. 그럼 배가 안 못 가는 뜨면 거죠, 병원. 그냥 돌아가시거나 이러는 거예요. 아, 위독할 때 빨리 나와요. 그래서 의료 현실이 그대로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포 시민들의 염원이 36년째 이제 목포 의대에 대한 지역 의료를 개선하기 위해서 독자적인 의료 양성 기관이 있어야겠다. 이게 의과대학인 거고 상급 병원이 있어야겠다. 이게 국립대학병원인 거예요. 그렇죠. 네. 목포대. 이 두 가지가 세트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든 간에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보건복지에서 4년을 했죠. 그렇죠. 몇 가지 성공한 거는 의료법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고요. 근데 의사 인력 충원에 대한 거는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제가 의료 인력 확충해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때 470명이었다가 윤석열 때 2,000명으로 올라갔다가 그렇죠. 다시 지금 다시, 400여 명 정도로 이제 의료 인력을 충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방향이 쓴 거고, 그 과정에서 진짜 김원희의 4년이 노력이 꽤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근데 의료 인력이 양성합니다. 전남대도 있고 조선대도 있고 네. 있습니다. 지방 대학이 있습니다. 네네. 의과대학이. 근데 거기에서 나온 사람의 40~50%가 다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개원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지역의사제거든요. 지역의사로 복무할 사람들을 별도의 트랙으로 뽑아서 그분들은 의무복무를 하게 하는 법 제정이 통과됐어요. 재정법이 얼마 전에. 그게 지금 재정법이 통과가 됐나요? 통과됐어요. 그럼 그게 이제 언제부터 좀 시행이 돼요, 의원님? 앞으로 뽑을 뽑는 신입생부터 신입생들 대상으로 되는. 적용. 그럼 향후 이제 그분들이 졸업하고 이제 하게 되면은 한 6년, 뭐 6, 7년 뒤면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상황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서. 그분들이 이제 10년을 의무복무 기간으로 잡았는데 의사 면허를 따고 따서, 10년이니까 그렇죠. 그분들만 나와도 사실은 지역에 공공의료에 파견될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네, 그렇죠. 아주 높은 수준의 높은 단위에 여기까지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정말 기초 단위의 어떤 의료 문제는 해결이 되는 해결이 거죠. 될 수 있다. 네. 산자위 이제 2년 더 남기로 결정을 하셨고, 그러면 산자위에서 결국 의원님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좀 수강 과제가 있으시다는 건데 어떤 입법 과제가 좀 있으셔서 남기로 결정을 하신 건지.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3대 메가 네. 프로젝트예요. 하나가 반도체, 두 개가 피지컬 AI, 네. 세 번째가 이제 AIDC라고 AI 데이터 센터. 네. 이 세 가지를 3대 메가 프로젝트로 하고 그중에 첫 번째가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의 핵심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빨리 진행한다. 둘, 광주 군공항 부지에 네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히 추진한다.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사업을 하려다 보니 이게 800조가 투자돼야 되는 거예요. 서남권만 봤을 때. 네네. 너무 부담이 큰 거죠.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 현재 공정거래법상의 금산분리 원칙에 네. 따르면 SK 하이닉스가 손자회사고 이 SK 손자회사가 별도의 법인으로 새로운 투자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네네. 그 아까 말씀드린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원칙에 따르면 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만들려고 투자할 때 100%의 지분 투자를 해야 돼요. 아. 투자 금액의 100%를 다 손자회사가 다 돼야 되는 다 거예요.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너무너무 투자 그렇죠. 부담도 네, 크고 네. 사실은 그 펀딩하는 것도 어려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공정거래법을 바꾸기에는 너무 무리여서 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특례 조항을 하나 두기로 했어요. 반도체 산업을 투자할 경우에는 그리고 그 투자가 지방에서 비수도권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는 100%에서 50%로 투자 부담 비율을 50%로 낮추는 법안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정거래위원회 심사라든가 산자위의 심사를 좀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아가지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그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SK 하이닉스가 자기 종손회사, 자기 자회사를 만드는데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하기 용이해지는 거죠. 네. 사실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져야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3대 메가 프로젝트, 진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지도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게 이 빨리 법이 돼야 되는 빨리 돼야 되는 거죠. 이거 그럼요, 의원님. 지금 이 개정안은 발의는 되어 있는 거고. 발의는 돼 있습니다. 그럼 산자위에서 이제 논의가 돼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산자위로 발의한 지 한 달 정도 돼갈 텐데 한 3주 정도 돼갈 텐데 국회
보고되고 네. 산자위에 배정이 되고 네. 산자위 배정되면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이 법이 우리 상임위로 왔습니다라고 하고 네. 법안 소위로 넘기거든요. 그 속도를 좀 빨리 할 필요가 있고 국정과제 중에 아주 중요한 국정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속도를 낼 것 같아요. 이제 국민의힘이 복귀를 했으니까 좀 여야 간에 그래도 이제 이견이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좀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좀 상임위원장이 김성원 위원장인데 그나마 국민의힘에서는 좀 합리적이고 그리고 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네. 높으신 분이어서 저희들은 좀 믿고 있는데 네. 마냥 믿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번에 국회법 저희가 이제 바꾸잖아요. 네. 패스트트랙법도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강화하는 네. 내용과 또 하나는 이제 필리버스터의 요건을 강화하는 법안과 그리고 패스트트랙이 최장 330일이 걸리잖아요, 지금. 네. 그거를 75일로 단축하는 법안들이 지금 상정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통과되면 만약에 지연 작전을 펼 경우에 패스트트랙을 태운다든가 뭐 이런 방법까지 고려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정치를 하는지, 그리고 나의 정치적 그런 마지막 목표, 꿈, 포부는 무엇인지.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게 배분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적인 재화를 네. 사람은 행복하게 살려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특정 그룹만 뭐 약육강식 뭐 이렇게 돼버리면 어느 특정한 사람만 센 사람만 행복하고 세지 않은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그래도 인간인데 우리가 만든 인간의 재화를 적절하게 배분해내서 사회적인 안정과 각자의 행복을 도와주는 게 저는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꿈꾸고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꾸잖아요. 공정하고 그 다음에 평등한 이런 세상을 꿈꾸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게 이제 제 꿈인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제가 산자중기위에 와 있어서 더 그렇기도 한데 진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 걸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좀 모아내는데 역할을 좀 해야겠다. 예전에는 약간 이게 보수화된 거예요. 사실 제가 어떻게 보면 김원희 입에서 성장 얘기가 나오네 뭐 이렇게 생각할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는데 좀 바뀌었어요. 이게 나이 들면서 오는 지혜인지 생물학적 보수화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나누려면 뭔가 만들어져야 나누지 하향 평균화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상향 평균화를 해야 되는데 상향 평균화를 하려면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는 데는 조금 더 내가 열린 마음이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옛날 저하고 같이 학생운동했던 양반들은 김원희 저 배려버렸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는 사실 그래야 된다고 봐요. 자기의 어떤 원칙도 중요하지만 대화와 타협, 협상을 통해서 뭔가 평화로운 해법을 찾아내는 게 사실은 정치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요즘 고민 많이 하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오는 그날까지 제가 의원님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원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함께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